자, 오늘도 개인회생 중요한 논점 몇 가지 체크해 봅시다. 원래 개인회생은 3년 변제하잖아요. 옛날에는 5년 변제했는데 그 뒤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3년만 변제하는 걸로 바뀌었죠. 근데 남들은 3년 변제하는데 나는 2년 변제하는, 남들 변제하는 거 3분의 2만 변제하면 끝내주는 유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냐? 대상은 6가지가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들, 일하기 힘들잖아요.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이런 분들 2년으로 줄여줍니다. 30세 미만 청년들, 일할 능력은 있지만 건강하지만 청년들은 사회에 빠른 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2년 특례가 적용이 되고,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 자녀 키우는데 힘드니까 저출산까지 고려해서 이런 분들도 2년 특례, 한부모 가정 부모들,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 자녀를 다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단축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 최근 2, 3년 동안 문제가 많이 됐던 거죠. 이 사람들도 정책적으로 구제 필요성이 있어서 2년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6개에 해당하면 무조건 2년인가? 그 뜻은 아니고요. 일단 변제율이 20% 이상 나와야 돼. 2년 했더니만 변제율이 10%밖에 안 된다. 이러면 너무 적게 변제하는 거니까, 사실상 변제를 거의 안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치, 탕진 같은 채무 발생 원인도 법원이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6가지 해당하면 무조건 2년이 아니라 법원 재량에 따라서 2년을 해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봤을 때 너무 저소득인 분들은 변제금 자체가 작잖아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2년 변제해봤자 변제율이 20%도 안 되고 너무 낮기 때문에 대체로는 3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두 번째는 임금 피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즘 정년에 걸리신 분들 임금 피크제로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는 건 아니고 소득이 줄어드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500을 벌면 2인 생계비 240을 뺐다고 가정을 해보면 월 변제금이 260만 원이잖아요. 근데 임금 피크 걸려서 내가 이제 월급이 300이야. 그러면 300 빼기 240 하면 한 달에 60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점이 있지. 월급 줄인 거를 무조건 인정해준다 그러면 전부 다 월급 줄여오겠지. 대표하고 협의해서, 사장님하고 협의해서 내가 이번에 개인회생 해야 되니까 내 사정 좀 봐달라 해서 얼렁뚱땅 월급 다 줄여가지고 원래 500 받던 사람이 전부 300, 200으로 월급 만들어 오면 전부 다 변제금 낮게 통과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엄격한 소명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좀 이따 같이 보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이와 반대 구조. 그럼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은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고,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냐? 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장사가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한 달에 200 벌면 1인 생계비 145를 빼면 한 달에 55만 원만 변제하면 되잖아요. 근데 소득이 늘었어. 300 됐어. 그러면 145 빼면 한 달에 155를 변제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재판 중이라면, 아직 개시 결정 안 내려졌어. 재판 중인데 이직해서 월급이 늘었거나 재판 중에 소득이 막 늘었어. 장사가 갑자기 잘 돼가지고. 그런 경우는 그냥 300으로 개시 결정을 받는 거죠. 300 빼기 145는 155. 이걸로 결정을 받는 거죠. 아직 개시 결정 안 났고 재판 끝나기 전이니까 소득이 늘면 그게 내 소득인 거죠, 그냥. 근데 반대로 인가 후에 재판 다 끝나고 그때 이직을 하거나 그때 소득이 늘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조건부 인가의 문제죠. 조건부 인가가 없다면 나는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없으니까 처음에 정해진 그 변제금만 내면 되는 것이고, 조건부 인가가 붙었다면 매년 소득 신고를 해라. 이런 조건을 붙어서 인가를 받은 사람이라면 매년 소득 신고를 하고 더 벌면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표자나 이사들,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연대보증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아주 예전에 90년대 뭐 외환위기 있을 때 이럴 때 보면 대표 이사뿐만 아니라 그냥 이사들도 회사 채무에 보증을 다 세웠거든요. 근데 그게 뒤에 제도가 변해가지고 일반 이사는 보증이 사라지고 대표자만 보증 서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8년에 대표자 연대보증마저 폐지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대표자 보증이 대부분 없는데, 그 당시에 보증이 있었던 게 일부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 대표자 보증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해제된 사람들이 많은데 남아있는 사람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법인이 그 채무를 갚지 못했다면 대표자나 연대보증을 선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해서 채무를 탕감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법원 실무 준칙인데요. 그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첫 번째, 65세 이상 노인. 두 번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 번째, 30세 미만 청년. 네 번째,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사람. 예전에는 3명이었는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 2명으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영향이 많았겠죠.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부모님. 여섯 번째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구제 필요성이 있으니까 3년 아니라 2년으로 해줄 수 있다. 무조건 2년은 아니고 2년으로 해줄 수도 있다. 자, 이 참고 사례의 대표자 같은 경우는 원래 대표로 있을 때는 연대보증이 없었는데 가운데 대표자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신보가 부랴부랴 뛰어와서 이분이 회사를 양도하면서 대표직에서 사임하게 됐는데, 그러면 전 대표, 현 대표 둘 다 연대보증 서라. 그래야 대출을 승계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둘 다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민사예납금 15만원 내셔야 됩니다. 법원도 보정 권고에서 바로 말해줍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변제기간 단축하고 싶다면 변제율 20% 이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의심스럽겠죠. 그 법인이
이분이 분명히 재산이 있었을 건데 또는 잘 굴러가는 회사를 왜 남을 주고 나는 채무를 탕감해달라고 이렇게 덤벼들까? 그러니까 그 당시 양도했던 사업장 규모가 어땠는지, 직원은 어땠는지, 매출은 어떻고 비용은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세금 낸 내역 살펴보면 그 당시에 재산 같은 게 있었는지, 잘 굴러가는 회사를 주고 은닉한 게 아닌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는 남아있는 보증금 양도했는지 은닉했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당시 회사의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하라. 그리고 이분은 현재 직장에서 연봉이 갑자기 내려왔다, 임금 피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감소했나 이유 한번 설명해봐라. 법원 입장에서는 변제금 낮추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거죠. 이분은 양도한 회사 말고 또 별도로 창업했다가 폐업한 회사도 많았거든요. 그 폐업한 회사도 폐업할 당시에 보증금이든 시설이든 집기 설비든 재산이 남아있잖아요. 그거 은닉했나 없었나 확인해야 되니까 다 물어보는 겁니다. 폐업 증명서 제출하시고 폐업 당시에 세금 냈던 내역,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사업용 설비나 재고 어디 갔는지 설명하라. 전세 사기 피해자라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통지서, 그리고 경매 사건 관련 자료 제출해보라. 폐업했던 사업자에 대해서 폐업 사실 증명은 제출하고요. 폐업했지만 그 회사의 재무제표도 보여줘야 됩니다. 별로 버는 돈이 없었다거나 적자 보는 회사였다. 그리고 폐업했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확인해봤더니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예요. 근데 갑자기 폐업했다? 그러면 법원은 의심이 되겠죠. 돈 많이 벌던 회사를 갑자기 왜 폐업을 했지? 남 줬나? 가족한테 양도했나? 의심을 하는 거죠. 폐업한 회사, 양도한 회사 어떤 거든 간에 재무제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폐업할 당시에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이거 확인하는 이유는 그 회사 사무실 보증금 이거 어디 빼돌렸나 은닉했나 이거 확인하려는 거죠.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하면 내가 전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거니까 경매 사건 검색한 거 한번 확인해보자. 법원에서 또 물어보죠. 24년도에 연봉이 6,600인데 25년 연봉이 4,040만 원이다. 본인 말로는 임금 피크제라고 말하는데 말이 되나? 한번 소명해보라. 회사의 임금 피크제 규정은 어떻게 되고 연령별로 급여가 어떻게 삭감되는가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냐. 사내 내규 한번 제출해봐라.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이 줄었다고 하니까 엄격하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변제금 줄이려고 일부러 저런 게 아닌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만들어둔 임금 피크제 운영 규정을 제출하고 회사 사내 규정에 보니까 임금 피크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의 조정급여는 임금 피크제 적용 직전 기준급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회사에서 정한 게 있잖아요. 몇 프로씩 감액한다 이런 것들. 갑자기 임금 피크제라고 거짓말을 하면 이런 자료를 제출 못하겠지만 실제로 회사에 임금 피크제 규정이 있다면 이런 내규가 다 있겠죠. 회사 사장 마음대로 막 줄이진 않을 거니까 삭감률 몇 %인지 제출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작년은 연봉 6,600이었는데 월 500 이상 벌었지만 지금은 임금 피크로 감액되었다 인정받아가지고 294만원 빼기 148만원 약 145만원 변제하는 걸로 36회 변제해서 한 달에 5,100만원 변제하는 걸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 4억 7천 중에서 5,1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겁니다. 저렇게 해도 변제율이 11%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전세 사기 피해자란 이유로 2년 변제 계획 안에 들어갔더라면 변제율이 10%도 안 되겠죠. 7%, 6%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건 변제율이 너무 낮잖아요. 아무리 법원이라도 채권자하고 채무자의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채권자한테 5% 먹고 떨어져라, 6% 먹고 떨어져라 하면 어떤 채권자가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년이 아니라 이분은 3년으로 해준 겁니다. 11%면 개인회생 통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탕감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원금 11% 변제하고 나머지 89% 탕감받고 이자 100% 전부 다 탕감받는 조건입니다. 자, 서울회생법원인데요. 2월 11일에 신청해서 4월 8일에 개시결정 받았습니다.